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비는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다. 서가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을 깼다. 도우미 업체 팀장이었다. 가린 씨, 급한 건데요. 오늘 저택 청소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가기로 한 분이 갑자기 못 가신대요. 일당 2배 드릴게요. 가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비가 꽤 세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2배라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번 달 방세가 아직 밀려 있었다. 네, 갈게요. 1시간 뒤 가리는 강남 어딘가의 높은 담장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저택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다. 문을 열어준 건 나이 지긋한 비서 같은 남자였다. 서가린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오늘은 1층 거실이랑 응접실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벽에는 크고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가리는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거실 한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앞에서 멈췄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가리는 무심코 자기 얼굴을 만져봤다. 눈매가 비슷했다.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비슷했다. 가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겠어. 그때였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리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계단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하지만 자세가 꼿꼿한 할머니였다. 한명옥이었다. 명옥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다가 가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다. 손이 난간을 꽉 쥐었다. 도우미로 온 서가린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명옥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가린은 괜히 불편해졌다. 뭔가 잘못했나? 명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가린이요. 가린. 생일은 언제니? 갑자기 왜 생일을 물어보시는 걸까? 가린은 어리둥절했지만 대답했다. 2003년 5월 12일이요. 명옥의 손이 더 세게 난간을 쥐었다. 2003년. 그 해였다. 딸이 집을 나간 해. 딸이 그 남자를 따라 떠난 해.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해. 명옥은 가린의 얼굴을 다시 봤다. 액자 속 딸의 얼굴과 똑같았다. 눈매, 입매, 웃을 때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옥은 정신을 차렸다. 아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그냥 닮았을 수도 있다.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지만 명옥은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닮은 게 아니라는 걸.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요. 2013년. 명옥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딸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해가 2013년이었다. 그때 손녀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찾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누군가 데려간 뒤였다. 명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가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시다니. 가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꾸 아까 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리는 다시 액자 앞에 섰다. 사진 속 여자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0살 때 잃어버려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냥 따뜻했다는 것, 뭔가를 자주 수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는 것. 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 생각하자. 오늘 일이나 잘하고 가자. 하지만 2층에서 한명옥은 창밖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일까? 가린이 돌아간 뒤 명옥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명옥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다. 딸의 사진들이 있었다. 아기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문이 노크됐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또 그 앨범을 보고 계시는군요. 명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청소하러 온 그 아이를 보고 나서 회장님 표정이 이상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온 도우미분이 닮았어. 우리 애랑.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닮았습니까? 똑같아. 눈매, 입매, 웃을 때 보조개까지. 그리고 생일이 2003년 5월이래. 우리 애가 집 나간 해야. 명옥은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003년 봄이었어. 우리 애가 25이었지. 그때 내가 정략 결혼을 밀어붙였거든. 재단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좋은 집안 아들이랑 선을 보게 했어. 김 과장은 조용히 들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다. 회장님이 가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근데 우리 애가 거부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싫다고만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남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었지. 명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나는 안 된다고 했어. 그 남자랑은 헤어지라고. 그런데 우리 애가 말하더라고. 엄마, 저는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그 사람이랑 살 거예요. 나는 화가 났지. 그래서 말했어. 그러면 넌 내 딸 아니다. 나가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정말 나가셨죠? 응, 진짜 나갔어. 다음 날 집 나가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먼저 연락 안 했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 명옥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2013년이었어. 그해 가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부부가 다 죽었다고. 신원 확인해 보니 우리 애였어. 그 남자도 같이 있었고. 그때 처음 손녀가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 경찰이 말하더라고. 차에 아이 카시트가 있었다고.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때 나이가 10살쯤 됐대. 나는 바로 찾으려고 했어.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
사고 난 뒤에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누가 데려갔는지 몰랐어. 김 과장이 물었다. 그때 제대로 찾으셨어야죠. 찾으려고 했지. 경찰도 동원하고 사람도 풀고. 근데 못 찾았어. 아무 흔적도 없었어. 그러다가 몇 주 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한명욱 회장이 손녀를 찾는다고. 재단 이사장이 혼자 사는데 손녀가 있다고. 명욱의 얼굴이 굳었다. 그 소문이 돌고 한 달쯤 지났을까? 어떤 여자가 왔어. 예전에 우리 재단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 그 여자가 어린 여자애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게 채린이야. 지금 같이 사시는 손녀분 말씀이시죠? 그래. 그 여자가 말하더라고. 자기가 사고 난 집 근처에 살았다고. 아이를 잠깐 맡아뒀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손녀라고. 그래서 데려왔다고. 나는 그때 너무 급했어. 손녀를 찾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믿었어. 그 애 나이도 맞고 얼굴도 우리 애랑 좀 닮은 것 같았고. 명욱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게 12년을 같이 살았어. 채린이는 착했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나도 진짜 손녀처럼 키웠지. 근데 오늘 그 가린이라는 애를 보니까 의심이 드시는 거군요. 의심이 아니야. 확신이야. 저 애가 진짜야. 우리 딸을 똑같이 닮았어. 나이도 맞고 부모가 2013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명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확인해야지. 근데 만약 진짜라면 그동안 채린이는 뭐였던 거야? 그의 엄마는 왜 거짓말을 한 거고? 그건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명욱은 창밖을 봤다. 비는 이제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명옥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가린이라는 애 다시 오게 해줘. 내가 직접 더 물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명옥은 다시 혼자 남았다. 명옥은 앨범을 다시 펼쳤다. 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내쫓았으니까 내 애도 이렇게 떠돌게 된 거야. 이제라도 찾으면 되겠지. 2013년 가을, 한명옥이 손녀를 찾는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 하청 업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전에 명옥과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소문을 들은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박미선. 40대 후반에 돈에 밝은 여자였다. 미선은 10년 전까지 명옥의 재단 하청업체에서 일했었다. 급여는 낮았고 혼자 키우는 딸이 하나 있었다. 미선은 소문을 듣자마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손녀를 찾는다. 재단 이사장이 혼자 산다. 손녀가 나타나면 그 모든 재산이 손녀한테 간다. 이건 기회다. 미선에게는 딸이 있었다. 한채린. 2004년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미선은 채린을 불러 앉혔다. 채린아, 엄마 말 잘 들어. 왜요?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야. 채린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다. 미선은 채린의 손을 잡았다. 너 오늘부터 할머니 손녀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이에요? 한명욱 회장님 알지? 그분이 손녀를 찾고 계셔. 근데 진짜 손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내가 그 손녀 역할 하는 거야. 체리는 무서웠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진지했다. 엄마, 그럼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야. 너도 좋은 학교 가고 싶잖아.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미선은 체린에게 몇 가지를 가르쳤다. 명옥이 젊었을 때 자주 입던 옷 스타일, 명옥이 좋아하던 음식, 명옥의 딸이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이름. 미선은 예전에 명옥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 외워. 2013년 가을에 내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너는 그때 동네 아줌마한테 맡겨졌다가 엄마한테 온 거야. 알았지?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뒤 미선은 체린을 데리고 명옥의 저택에 갔다. 명옥은 응접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회장님, 저 기억하시죠? 예전에 재단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박미선입니다. 명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희미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로? 미선은 체린을 앞으로 밀어냈다. 이 애가요, 회장님 손녀예요. 명옥의 눈빛이 변했다. 미선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제가 그 사고 난 집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 애가 혼자 있는 걸 봤어요. 불쌍해서 잠깐 맡아뒀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손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명옥은 체린을 봤다. 10살쯤 된 여자아이였다. 나이는 맞는 것 같았다. 얼굴은 딸과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이름이 뭐니? 한채린이요. 한씨네. 성이 한씨구나. 미선이 재빨리 거들었다. 네, 회장님 딸분이 한씨 성을 물려주셨나 봐요. 명옥은 체린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기억나는 게 있냐고, 엄마 얼굴은 기억하냐고. 체린은 엄마가 시킨 대로 대답했다.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냥 따뜻했다고. 명옥은 마음이 급했다. 손녀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믿고 싶었다. 이 아이가 진짜라고. 여기서 같이 살래? 체리는 엄마 얼굴을 봤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렇게 체리는 명옥의 집에 들어왔다. 2025년 현재. 체리는 이제 21살이었다. 12년 동안 명옥의 손녀로 살았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들킬까봐, 쫓겨날까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이 집, 이 생활, 이 모든 게. 체리는 할머니 앞에서는 착한 손녀였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재단 행사에도 잘 따라갔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다. 재단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할머니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체리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가짜라는 걸, 언젠가 들킬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집요하게 이 자리를 지켰다. 진짜 손녀가 나타나면 안 됐다. 절대로. 어느 날 저녁 체리는 명옥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다. 안에서 명옥과 김 과장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린이라는 애 다시 오게 해줘. 체린의 얼굴이 굳었다. 가린? 누구지? 체리는 귀를 기울였다. 우리 딸을 똑같이 닮았어. 나이도 맞고. 체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짜가 나타났다. 드디어. 체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지금 와서 빼앗길 순 없어. 이건 내 자리야. 12년 동안 내가 지킨 자리야. 체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문제 생겼어. 진짜가 나타났어. 사흘 뒤 가린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같은 도우미 업체 팀장이었다. 가린 씨, 지난번 그 저택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린 씨를 지목하셨어요. 급하게 끝나서 제대로 사례를 못했다고 다시 와달라고 하시네요. 가린은 조금 이상했다. 청소는 다 했었는데. 그래도 일감이면 감사한 일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뒤 가린은 다시 그 저택 앞에 섰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가을 햇살이 담장 너머로 비치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건 지난번처럼 김 과장이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기다린다? 가린은 고개를 갸웃했다. 청소하러 온 건데 왜 회장님이 기다리시지? 하지만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명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 가린은 어색하게 앉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 명옥은 찻잔을 가린 앞으로 밀었다. 지난번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내가 한명옥이야.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지?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 가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제가 10살 때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아? 보호자분이 계세요. 엄마 친구분이셨는데 그때 저를 맡아주셨어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명옥은 더 물었다. 내 엄마 이름은 뭐였니? 한소영이요. 명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한소영. 그 이름. 명옥의 딸 이름이었다. 그래. 한소영. 명옥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가리는 그걸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명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린의 얼굴을 가만히 봤다. 소영이를 닮았다. 정말 똑같이 닮았다. 너 가방에서 뭐 좀 꺼내도 돼? 네. 아, 네. 가린은 가방을 열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낡은 파우치 하나. 가린은 파우치를 꺼내 약을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져서 파우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명옥이 먼저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다. 파우치에는 자수가 놓여 있었다. 작은 꽃무늬였다. 파란색과 연두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은 매화 가지. 명옥은 그 무늬를 알고 있었다. 딸 소영이가 20살 때 배워서 놓던 바로 그 무늬였다. 이거 어디서 났니?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가 자수 배우신다고 집에서 맨날 바느질 하셨거든요. 이거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가린이가 아플 때 쓰라고 하셨어요. 명옥은 파우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틀림없었다. 이 무늬, 이 색깔, 이 바느질 방식. 다 소영이가 하던 거였다. 명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가린에게 파우치를 돌려주고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러너 하나를 들고 나왔다. 테이블에 깔려있던 오래된 자수 러너였다. 이것 봐. 가리는 러너를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자기 파우치랑 똑같은 무늬였다. 매와 가지, 파란색과 연두색 실, 심지어 꽃잎 놓는 방식까지 똑같았다. 이거 우리 엄마가 놓은 건가요? 그래. 내 엄마가 20살 때 만든 거야. 내가 가르쳐 줬어. 이 무늬는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무늬야. 내 할머니가 놓으시던 거고, 내가 배웠고, 내 엄마한테 가르쳐 줬지. 가리는 자기 파우치를 다시 봤다. 엄마가 이렇게 특별한 무늬를 놓아준 거였구나. 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명옥은 다시 앉았다. 이제 확신했다. 이 아이가 진짜였다. 소영이의 딸이었다. 자기 친손녀였다. 가리나, 네. 혹시 내 외할머니를 만나고 싶니? 가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내가 내 엄마의 엄마야. 가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라고? 그럼 외할머니라고? 네. 내 엄마 한소영은 내 딸이야. 내 하나뿐인 딸이었어. 그 애가 25에 집을 나갔어. 내가 반대했던 결혼 때문에. 그리고 2013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때 내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찾지 못했어. 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한테 외할머니가 있었다는 건 들었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다고만 들었다. 그 외할머니가 바로 이 할머니였다니. 명옥은 가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엄마를 내쫓아서. 그래서 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가리는 눈물이 났다. 그냥 나왔다. 참을 수가 없었다. 명옥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서 계단 위에서 채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채린의 얼굴은 창백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갈았다. 진짜다. 저 애가 진짜 손녀다. 명옥은 그날 저녁 채린을 불렀다. 가린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응접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채린은 가린을 보자마자 알았다. 저 애가 여기 남을 거라는 걸. 할머니 표정이 달랐다. 가린을 보는 눈빛이 자기를 볼 때랑 완전히 달랐다. 채린아, 가린 씨를 소개할게. 이 애가 내 사촌이야. 사촌? 채린은 속으로 비웃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촌이 아니라 진짜 손녀라고 말하고 싶은 거면서. 안녕하세요. 가린이 먼저 인사했다. 채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명옥은 가린에게 물었다. 가린아, 내 엄마가 어디서 살았다고 했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엄마가 아빠 일 때문에 따라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빠는 무슨 일 하셨어? 건축 쪽 일이었다고 들었어요. 현장 관리 같은 거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소영이가 따라간 그 남자가 건축회사에 다녔었다. 명옥은 채린을 봤다. 채린아, 너도 기억나는 거 있니?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 일 말이야. 채린은 순간 당황했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해야 했다.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어렸잖아요.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내 엄마 얼굴이라도.
할머니,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으세요? 명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채린을 봤다. 채린은 불안했다. 할머니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명옥은 가린에게 말했다. 가린아, 내 엄마가 남긴 게 또 있니? 그 파우치 말고. 사진이 몇 장 있어요. 보호자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다음에 가져올 수 있겠니? 네, 가능해요. 체리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가린 얘기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체리는 명옥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피곤해요. 올라가도 돼요? 그래, 들어가. 체리는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곧장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에 숨어서 아래 소리를 들었다. 명옥이 가린에게 말하고 있었다. 가린아, 너 여기서 지낼 생각 없니? 네. 여기서요? 응. 내가 내 손녀니까. 이제 외롭게 살 필요 없어. 체리는 주먹을 쥐었다. 손녀라고 말했다. 드디어 할머니가 진짜를 선택한 거였다. 가리는 당황스러웠다.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실감도 안 나고요. 천천히 생각해. 나는 괜찮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내려가 현관으로 나갔다. 가린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서 가린이 나왔다. 체리는 어둠 속에서 가린을 불렀다. 잠깐만. 가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체린이 서 있었다. 얼굴이 차가웠다. 왜 왔어? 뭐가요? 여기. 왜 왔냐고. 할머니한테 뭘 바라는 거야? 가린은 어이가 없었다. 저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할머니가 불러서. 거짓말하지 마. 손녀 행세하려고 온 거잖아. 그 파우치 같은 거 들고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제 엄마가 남긴 거예요. 체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들어. 여긴 내 집이야. 12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어. 할머니도 나를 손녀로 키우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나타나서 뺏겠다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만해.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 나는 손녀 아니라고. 그냥 남이라고. 돈도 집도 필요 없다고. 가리는 체린을 똑바로 봤다. 그건 못해요. 제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순 없어요. 체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뭐라고요? 안 들려? 후회할 거라고.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너랑 내 할머니까지 다쳐. 가리는 소름이 돋았다. 체린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정말로 위협하고 있는 거였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야. 마지막 경고. 체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리는 계속 생각했다.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는 저 사람이 저런지 알고 계실까? 가리는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가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명옥을 만난 것, 파우치 무늬가 같았던 것, 그리고 체린이 위협했던 것까지. 보호자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다. 가리나, 조심해야겠다. 네. 그 체린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해. 근데 그러면 채린이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말해야 해. 안 그러면 너만 다칠 수도 있어. 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말이 맞았다.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명옥은 김 과장을 불렀다. 사무실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 명옥이 말했다. 2013년 사고 기록 다시 찾아봐. 그리고 채린이가 우리 집에 온 경위도 다시 확인해.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조용히 해. 채린이가 눈치채면 안 돼. 일주일 뒤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명옥의 서재에서 둘이 마주 앉았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 과장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2013년 10월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소영 씨와 남편 서진우 씨가 사망했고요. 당시 현장에 아이 카시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옥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소영. 명옥은 눈을 감았다. 계속해. 경찰 기록에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근처 교회 집사가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경찰서에 왔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혼자 있던 아이를 발견했다고요. 그 집사 이름은 정미란 씨입니다. 당시 58세 용인 교회 집사였고요. 제가 연락해 봤습니다. 김 과장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정미란 씨 증언입니다. 그날 저녁 자기 집 앞에서 우는 아이를 봤대요. 10살쯤 된 여자아이였고 손에 작은 파우치를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옥의 심장이 뛰었다. 파우치? 네. 정미란 씨 말로는 자수가 놓인 낡은 파우치였대요. 아이가 그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경찰서에 데려갔고요. 그 다음은 경찰이 보호시설에 연락했고 며칠 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답니다. 신원은 확인이 안 됐대요.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서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린을 데려간 보호자였을 거였다. 명옥은 세 번째 서류를 넘겼다. 이건 뭐지? 채린 씨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박미선 씨, 채린 씨 어머니인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재단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낮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3년 11월 회장님께서 손녀를 찾으신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 3주 뒤에 박미선 씨가 채린 씨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명옥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3주. 네. 사고가 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김 과장은 네 번째 서류를 펼쳤다. 더 있습니다. 박미선 씨가 채린 씨를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 재단 직원 몇 명한테 연락했던 기록이 있어요. 회장님 딸분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분이 어떤 옷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명옥의 얼굴이 굳었다. 미리 준비한 거네. 그렇게 보입니다. 명옥은 서류들을 쭉 펼쳐놓고 봤다. 퍼즐이 맞춰졌다. 2013년 사고, 파우치를 쥔 진짜 손녀,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나타난 가짜 손녀. 채린이가 나쁜 애는 아니야.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시킨 거겠죠. 그래도 12년 동안 거짓말한 건 사실이야. 명옥은 한숨을 쉬었다. 채린이를 12년 동안 키웠다. 진짜 손녀처럼 아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박미선 씨는 지금 어디 있어?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채린 씨가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채린이도 알고 있었구나. 자기가 가짜라는 걸.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옥은 창밖을 봤다. 정원에서 채린이 산책하고 있었다. 명옥은 마음이 복잡했다. 화가 났다. 배신감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채린이가 불쌍하기도 했다. 증거를 더 모아. 확실하게. 네. 그리고 가린이 보호자도 만나봐. 2013년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김 과장이 나가고 명옥은 혼자 남았다. 딸 소영의 사진을 꺼내봤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소영아, 미안해. 내 애를 이제야 찾았어. 늦어서 미안해. 며칠 뒤 김 과장이 다시 왔다. 회장님, 가린 씨 보호자 만나고 왔습니다. 어땠어? 이수진 씨라고 한소영 씨의 친구였대요. 사고 난 뒤 정미란 씨가 아이를 잠깐 맡았다가 이수진 씨한테 연락했다고 합니다. 소영 씨가 생전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한테 연락해달라고 말했었대요. 명옥은 눈물이 났다. 딸이 그렇게 준비해뒀구나. 만약을 대비해서 이수진 씨가 가린 씨를 12년 동안 키웠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더군요. 가린 씨도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린이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다 모이라고 해. 가린이도 부르고 채린이도. 오늘 끝내자.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명옥은 서류들을 다시 봤다. 진실이 여기 다 있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응접실에 세 사람이 모였다. 명옥, 가린, 채린. 공기가 무거웠다. 채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명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명옥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놓았다. 채린은 그 서류들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가린은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표정이었다. 채린아, 먼저 너한테 물을게. 채린은 고개를 들었다. 명옥의 눈빛이 차가웠다. 2013년에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엄마가 뭐라고 했지? 사고 난 집 근처에 살았다고 저를 맡아뒀다가 데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니? 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명옥은 서류 하나를 펼쳤다. 2013년 10월 15일 내 딸 한소영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남편이랑 같이. 그날 밤 정미란이라는 집사가 현장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했지. 10살짜리 여자아이. 손에 자수 파우치를 꼭 쥐고 있었대. 가린이 자기 가방을 만졌다. 그 파우치 얘기였다. 그 아이는 며칠 뒤 보호자한테 인계됐어. 그 보호자가 12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지. 그게 가린이야. 채리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지 한 달쯤 지나서 박미선 씨가 너를 데리고 왔어.
손녀라고. 근데 이상한 게 박미선 씨는 그 전에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 연락했더라. 내 딸이 뭘 좋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어. 명옥은 채린을 똑바로 봤다. 미리 준비한 거지. 너를 손녀로 만들기 위해서. 채린은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들킬 줄은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무서웠다. 채린아, 내가 나쁜 애라서가 아니야. 명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내 엄마가 나를 속인 거야. 넌 그저 그 안에 있었을 뿐이야. 어린 나이에 엄마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었겠지. 채리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옥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다. 내가 내 딸의 피를 모른 척 할 순 없어. 가린이가 진짜 내 손녀야. 그리고 이 집 호적은 가린이로 바꿀 거야.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다. 12년이었다. 12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할머니, 채린아, 12년 동안은 좋으셨잖아요. 제가 손녀 노릇 해줄 때는 괜찮으셨잖아요. 명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채린은 울면서 소리쳤다.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가짜는 필요 없다고요? 채린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린은 가린을 돌아봤다. 눈빛이 적대적이었다. 너만 안 왔으면 됐어. 너만 안 나타났으면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었어. 가린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엄마 잃었어요. 뭐? 저도 10살에 엄마 잃었어요. 아빠도 잃었고요. 12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남의 자리를 훔치진 않았어요. 채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의 자리라고? 이게 남의 자리야? 내가 12년 동안 지킨 자리야. 그래도 원래 제 자리였어요. 제 엄마 자리였고요. 채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는 거야. 너 때문에. 명옥이 차갑게 말했다. 채리나 앉아. 채리는 떨리는 몸으로 앉았다. 명옥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힘들어. 너를 12년 동안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야. 명옥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래도 나는 내게 마지막 온정을 주고 싶어. 온정이요?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줄게. 서울 마포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유학비, 생활비도 지원할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해외 나가서 해도 돼. 채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다예요? 적은 게 아니야. 이건 손녀였던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야. 명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안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 한명옥의 손녀라고 말하지도 마. 그리고 내 엄마한테 전해. 사문서 위조랑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거라고. 대신 조용히 사라지라고. 채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가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채린도 피해자였다. 어린 나이에 엄마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였다. 채린 씨, 채린이 고개를 들었다. 가린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나타나서 미안하긴. 채린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내 잘못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원래 내 자리였으니까. 채린은 일어났다. 할머니,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짐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래. 천천히 해. 체리는 방으로 올라갔다. 가린과 명옥만 남았다. 명옥은 가린의 손을 잡았다. 가린아, 이제 집에 들어와. 할머니, 내 방 준비해놨어. 별관에 있는 작은 방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가린은 눈물이 났다. 할머니, 진짜 외할머니,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 네, 할머니, 들어올게요. 명옥은 가린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위층에서 체리는 짐을 싸면서 울고 있었다. 12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체리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나가야 돼. 들켰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떡하니? 할머니가 집이랑 돈은 주신대. 그거라도 받아. 안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 체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정원에 명옥과 가린이 걷고 있었다. 진짜 할머니와 진짜 손녀. 체리는 작게 중얼거렸다. 잘 살아. 너희들. 석 달이 지났다. 가린은 명옥의 집 별관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산다는 것도, 할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생겼다는 것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명옥은 가린에게 재단 일을 조금씩 가르쳐 주고 있었다. 회의에 데려가기도 하고 서류를 보여주기도 했다. 가린은 열심히 배웠다. 어느 날 아침 명옥이 가린을 불렀다. 가린아, 오늘 같이 나갈 때가 있어. 어디요? 내 보호자 만나러 가자. 가린은 깜짝 놀랐다. 이수진 이모를 말하는 거였다. 이모 만나러요? 응. 인사드려야지. 12년 동안 내 엄마 대신 널 키워주신 분이잖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수진이 사는 작은 아파트로 갔다. 이수진은 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가린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명옥입니다. 명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수진은 당황했다. 아니, 회장님이 왜 제게 인사드려야죠. 제가 못 찾았던 손녀를 당신이 12년 동안 키워주셨잖아요. 이수진은 눈물이 났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영이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명옥은 고개를 들었다. 소영이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애가 집 나간 뒤로 못 봤거든요. 이수진은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소영이는 행복했어요. 진우 씨랑 정말 사랑했고 가린이를 너무 예뻐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웃으면서 살았어요. 명옥은 눈물을 참았다. 그랬구나. 회장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끔 엄마는 잘 계시려나 하고 궁금해 하셨어요. 명옥은 손수건을 꺼냈다. 내가 미안해요. 내가 그때 반대만 안 했어도. 이수진이 명옥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가린이를 찾으셨잖아요. 소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수진에게 말했다. 이사하세요. 더 좋은 곳으로. 제가 집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린이 곁에 계셔주세요. 그 애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이수진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가린이가 이렇게 잘 컸어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가린도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모, 그냥 받아요. 할머니 마음이에요. 이수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앉아 소영 얘기를 나눴다. 한 달 뒤 이수지는 명옥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가리는 이모 집과 할머니 집을 오가며 살았다. 재단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명옥이 가린에게 말했다. 가린아, 내 엄마가 하고 싶어 했던 게 뭐였는지 아니? 자수요. 엄마가 자수 가르치는 공방하고 싶어 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해보자. 재단 이름으로 문화센터 만들어서 자수 프로그램도 넣고. 가리는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내 엄마 이름으로 할 거야. 한소영 문화공방. 어때? 가리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몇 달 뒤 한소영 문화공방이 문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가리는 엄마 사진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오늘 이 공방은 제 엄마 한소영을 기리며 시작합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자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명옥은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 짧은 소식이 나왔다. 한명옥 재단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으로 박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리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 명옥이 물었다. 채린이 생각나니? 가끔요. 나도 그래. 미운 건 아니야. 그냥 안타까워. 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가린에게 이메일이 왔다. 채린이었다. 가린아, 나 지금 캐나다에 있어. 디자인 공부하고 있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어. 이상하게 떨리고 무섭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할머니한테 전해줘.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너한테도 미안해. 잘 지내. 가리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잘 지내. 너도 힘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 가을이 왔다. 명옥은 가린을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 액자 하나와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이거 줄게. 액자 속에는 엄마 소영의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파우치는 복원되어 있었다. 낡고 해진 부분을 새 실로 꿰매어 다시 살려놓았다. 할머니가 고쳐주신 거예요? 응. 내 엄마가 놓던 무늬 그대로 복원했어. 가리는 파우치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명옥이 말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네. 내 엄마가 그 사람 따라간 게 괜한 고집은 아니었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서 너를 낳았잖아. 그게 행복이었을 거야. 가리는 눈물이 났다. 저도요. 이제야 왜 엄마가 그 무늬를 이렇게 예쁘게 놓았는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구나. 명옥은 가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랑 손녀로. 네, 할머니.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명옥은 정원을 봤다. 딸 소영이 어릴 적 뛰어놀던 곳이었다. 이제 손녀 가린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명옥은 중얼거렸다. 소영아, 내 딸 잘 키울게. 이번엔 제대로. 가린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의 무늬가 새겨진 파우치와 할머니가 복원한 러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같은 매와 가지,
같은 파란색과 연두색 실. 세대를 이어온 사랑의 증거였다. 끝.